네, 안녕하십니까. 장기용입니다. 오늘은 좀 너무 공부만 하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해달라는 또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또 너무 흥미 위주는 아니고,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죠? 뭐 항상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따라 붙는 이야기인데 갈등이죠. 갈등들이 특히 최근에 또 첨예하게 더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좀 공짜로 집을 받거나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새 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뭐 종종 많이 있었는데 요즘 분담금이 조금 당연한 시대가 돼버렸죠. 그리고 예전에는 공사비가 오르더라도 늘어나는 집, 우리 일반 분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분양가를 좀 올리면은 기존의 소유주이신 이 조합원들은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특히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이미 15층, 20층 꽉 거의 뭐 채워서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일반 분양을 만들어도 이 개수가 많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생겨난 풍토가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곳에서 분양가를 보증을 서주는 건데 실제로는 보증 제도를 활용을 해서 분양가를 통제하는 기조가 생겨났거든요. 그 다음에 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일반 분양가에서 우리가 기존 소유들의 손해를 나눌 수 없는, 해칭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 그게 가장 두드러지고 강하게 나타났던 현장이 어디죠? 대표적인 현장, 둔촌주공입니다. 둔촌주공이 재개발 재건축 사상 초유로 공사비 갈등 때문에 공사를 중단을 했었죠. 사실 제가 이 둔촌주공 사태를 사실 제일 가까이서 조합원들 제외하고는 좀 취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가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허그 보증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허그 보증 금액이 당시에 2,900만 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야, 이 가격으로는 우리가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막 적용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조합원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조합이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받아봤는데 예상보다 또 금액이 낮게 나오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에서 이 회수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시공사가 올려달라는 돈이 너무 커 보이게 되는 거죠. 못 올려주겠다. 기존 조합에서 계약한 건데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첨예하게 갈등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공사 선정 시기와 실제 착공 시기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설계 변경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또 뭐 트렌드가 바뀌고 새로운 또 뭐 제품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인터폰이 그냥 뭐 말 주고받고 문 열어주는 정도만 됐는데 요즘은 뭐 엘리베이터도 부르고 난방 뭐 냉방 이런 거 다 조절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 걸로 좀 바꾸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비 증액 협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둔촌중공에서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못하겠다. 시공사에서는 뭔 소리냐, 이미 픽스가 된 건데 해달라. 그래서 또 조합에서는 이거 그럼 업체 바꿔줘. 시공사에서는 이미 픽스 돼가지고 이미 공급 계약까지 다 돼서 계약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 공사가 중단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양측의 기사를 다 입장을 담은 인터뷰도 실어드리고 당시에 이제 제가 출연하던 유튜브에 불러서 토론도 한번 해보시라 했었는데 토론은 무산이 됐고요. 결국 일방통행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그리고 계약을 할 때 특히 우리가 뭐 건설뿐만 아니라 보면은 계약을 맺을 땐 웃으면서 계약을 해요. 하고 나중에 막 싸웁니다. 근데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계약을 맺기 전에 엄청 싸웁니다. 그 다음 계약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계약을 철저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을 하더라.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요 얼마나 많은 분야가 개입이 됩니까? 16개 분야에 많게는 90개, 100개의 업체가 관여가 되거든요. 그 업체들, 그 분야들에 대한 정밀한 계약관계, 정밀한 지침, 가이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누가 갑이 될까요? 분명한 거는 조합원들은 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금 조달, 시공사가 하죠. 공사, 시공사가 하죠. 당장 시공사는 그래? 해주기 싫어? 그러면 자금 조달 중단할게 해버리면은 바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몇 조나 되는 돈을 갑자기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이 PF의
구조의 함정이 있거든요. 이 PF 구조를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PD만 하더라도 지금 뭐 새 아파트 만들어지고 그러면 뭐 중간에 파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냥 돈 각출하고 시작할게요 하면은 너무 고달프죠. 처음에 돈 각출할게요 해서 돈 다 썼어요 또 내세요 또 내세요 해가지고 사업이 막 산으로 가는 사업, 대표적인 사업이 뭐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심지어 이 땅 주인이 아닌 사람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재개발재건축은 다행히 그 땅 주인들의 한정이 돼 있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만난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거는, 최초 계약을 할 때 웃으면서 레미안 달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브랜드의 허상에 대해서 유튜브 처음 만들었을 때 한창 떠들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미안 다나 힐스테이트 다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품질의 제품을 써서 만들고, 콘크리트 강도는 얼마로 하고,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건물 구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기준도 초기 계약 때 명확하게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비전문가들인 조합원들이 그걸 하기 쉽지 않겠죠. 뭐 다 한통 속인 것처럼 보여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되느냐? 어떤 업체가 어떤 일을 하고, 통상적으로 어떤 단가에서 어떻게 단가를 설정한다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조합장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의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사가 됐을 때 사업이 제대로 가겠냐? 조합장을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합 사업으로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여의도 목동에서는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신탁을 쓰죠. 근데 신탁이라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신탁이 그 건설 사업에 대한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신탁도 회사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은 단발성이지만 건설 사람은 계속 만나는 사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탁 계약에 명확하게 할 일을 적어줘야 됩니다. 조합은 조합대로 정관과 시공사 계약과 이런 것들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 어떤 입지, 어떤 사업이라도 멈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마불사 막 그랬지만 결국 둔투중 살려주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도 막 수정하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했잖아요. 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칩니까?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명확하게 갔을 때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소유주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 것들을 조합에서는 정관, 신탁에서는 신탁계약, 시공사과에는 시공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공부들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겠다. 둔촌주공 사태에서 우리가 둔촌 그냥 뭐 재개발 재건축 멈춰섰더라, 분담금 늘어났더라, 낄낄낄 나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나 분담금 1억 늘어났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가십거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합은 어떻게 되는 거고, 신탁은 어떻게 되는 거고, 시공사는 뭐 어떻게 되는 거고, 자금 조달 PF는 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 나갈 때 여러분들 살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 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제 서울 땅은 꽉 찼잖아요. 유유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을 홈이라 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고치는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내 재산, 몇 억, 내 짜리 내 재산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둔촌주공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부터 정비 사업에 대한 강의를 또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세부적인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조합원의 입장에서, 소유주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을 따져봐야 되는지를 꼼꼼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갈등하느라고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다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시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약간 좀 또 시작은 가볍게 했다가 좀 무서운 철학 이야기까지 해버렸는데, 여러분들 정비 사업은 공부로 시작하는 겁니다. 남이 그냥 여기 뜨니까 사십시오, 이거는 정비 사업이 아니고요. 그냥 뭐 로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압구정 용산 사면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정비 사업이라는 건 또 절차가 정해진 절차법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정비 사업의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